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임진왜란 첫 해인 1592년 음력 9월 1일 부산포 앞바다 대규모 함대가 이 바다에 나타났다. 전라좌수사 이순신과 원균, 이혁기 등이 이끄는 조선수군 연합함대였다. 부산 지역이라는 게 이제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한 전초기지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거지, 본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공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당시 부산포에는 500여 척의 일본 함대가 정박해 있었다. 조선 수군은 이미 일본 함대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다. 부산포 쪽에 적선이 얼마나 이제 확인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정탐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보니까 500여 척 있다. 조선 함대는 거침없이 부산포로 진격해 들어갔다. 이순신의 전라 좌수군, 이혁기의 전라 우수군, 원균의 경상 우수군으로 이루어진 조선 수군 연합함대. 세 척의 거북선과 80여 척의 조선 판옥선은 장사진으로 움직였다. 포구를 공격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장사진을 사용을 했다. 조선 함대를 발견한 일본군, 모든 전선을 포구에 묶어둔 채 주력군은 육지로 올라갔다. 그리고 6군데로 진을 나누어 응전태세를 갖췄다. 일본 함대는 3군데로 나뉘어 정박하고 있었다. 그 이제 배는 3군데 바다에 정박시켜 놓고 그 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위에 6군데에서 육상에서도 배를 지키는 어떤 방어전을 펼치는. 조선 함대의 선봉은 거북선이었다. 육상에서 공격해오는 일본군, 해상의 조선 수군에게는 불리한 여건이었다. 포구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공격하는 상황이 되고 일본군들은 육지에서 고정된 땅에서 지금 공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수군은 포격전으로 맞섰다. 마침내 시작된 부산포 해전. 임진년 최대 규모의 해전이었다. 전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1592년 음력 4월 14일 훈련 중이던 부산진 첨사 정발이 대규모 외선을 발견했다. 다음 날 일본군은 부산진성을 공격했다. 길고 긴 7년 전쟁의 시작이었다. 부산진성이 무너지고 다음 날 송상현의 동래성이 함락당했다. 부산은 전쟁을 맨 먼저 맞이하고 있었다. 정발 장군이 첨사가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동래성 전투로 가서 또 동래성이 함락됨으로써 이제 부산 지역이 어느 정도 이제 일본군 수중에 떨어지게 됐고요. 경상 좌수사 박홍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군의 일본 군사의 어떤 군세가 굉장히 대규모인 것을 보고 처음부터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도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산이 완전히 장악당하게 되었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 군들은 세 갈래로 나눠서 한 성을 향해서 북진하게 됩니다. 9개 부대로 나누어 차례로 부산에 상륙한 16만여 명의 일본군. 새 경로를 통해 북상했다. 그리고 개전 20일 만에 조선의 수도를 차지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빠른 진격. 그만큼 조선 육군의 저항은 약했던 것이다. 4월 13일 날 원거를 기준으로 하고 5월 3일
한성이 함락된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20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현대에 탱크를 몰고 가고 뭐 이렇게 뭐 타고 가도 굉장히 빠른 진공 속도죠. 그러니까 옛날에 길도 없고 뭐 진짜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20일 만에 한성이 함락됐다는 거는 거의 뭐 전투가 없었다. 거의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면 돼요. 육전에서는. 임금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임진강을 건너 북쪽으로 피신했다. 조선은 건국 200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조선 육군이 무너진 자리, 수군이 있었다. 당시 여수에는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있었다. 전쟁 발발 직후 이순신은 연이어 공문을 받았다. 경상우수사 원균, 경상감사 김수 등이 급히 소식을 전해왔다. 경상도를 구원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조정의 공식 출전 명령과 함께 해남에 있던 전라우수사 이혁기 부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순신이 출전을 주저하자 부하장수들이 나섰다. 그때 이순신도 이때 출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처음에 뭐 경론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정훈 장군이라든가 송일입 장군에 의해서 강력하게 결사항전을 주장했던 것에 이순신이 힘을 얻고 출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라 좌수사로 부임한 직후부터 착실히 전란에 대비해온 이순신. 기어코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다. 전란 발발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출전하겠다는 장계를 여러 차례 올렸다. 모든 전라 좌수군을 여수로 집결시킬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승리를 다짐했다. 이순신의 첫 출전은 도성이 함락된 다음 날 새벽이었다. 개전 초기 선조 임금은 뜻밖의 명령을 내렸다. 선조는 해전 대신 육지에서 싸울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육지전과 해전이 모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그의 첫 출전은 부담스러웠다. 반드시 이겨야 했다. 이순신은 24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여수를 출발했다. 경상도 해역인 하동 앞바다에서 경상우수사 원균의 4척과 합류했다. 여수를 출발, 남해 미주항, 통영을 지난 이순신 함대는 거제 옥포에서 첫 해전을 치렀다. 옥포에는 32척의 일본 전선이 노략질을 하고 있었다. 조선 수군은 적선 26척을 격침시키며 첫 전투를 대승으로 장식했다. 이후 하포, 적진포에서 연달아 일본군을 격파했다. 첫 출전에서 무려 44척의 일본 전선을 격침시켰다. 조선 수군의 대형 화기인 총통의 위력 앞에 일본군은 속수무책이었다. 이어진 2차 출동.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등에서 모두 72척의 일본 배를 격파했다. 여기서 이순신의 신무기가 등장했다. 바로 거북선이었다. 활과 조총 등 소형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 대형 함포를 장착한 조선 수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일본군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패전의 연속이었다. 두 차례 출동해서 일본군을 제압한 조선 수군. 적의 해상 보급로를 완벽하게 봉쇄해버렸다. 그러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특명을 내렸다.
1, 2차 출전을 통해서 조선 수군에 의해서 일본 수군이 계속 격파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이제 와키자카 용인에 있는 와키자카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포로 내려오죠. 그런데 그때 내려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하기를 가토 요시아키, 구키 요시타카 이 두 수군 장수와 연합해서 조선 수군과 싸워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승리에 도취돼 있었죠. 이제 육상전에서 워낙 그 조선군을 싸워보니 별거 아니었거든요. 육상전에서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얕잡아보고 자기 혼자 공을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육군으로 참전. 용인 전투에서 1,500의 군사로 6만여 조선군을 격파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를 해전에 투입. 다른 장수들과 연합함대를 꾸릴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이를 어기고 단독 출전을 감행했다.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은 그렇게 시작됐다. 1592년 6월 이순신의 3차 출동 때였다. 견내량은 통영과 거제 사이의 좁은 바닷길. 일본의 전쟁기지인 부산포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러나 한산도 대첩 당시 이순신은 전략 전술을 두고 원균과 갈등을 빚었다. 일본 함대를 발견한 조선 수군. 원균은 곧바로 적을 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신중했다. 이순신은 원균을 두고 병법을 모르는 장수라고 비난했다. 이순신은 유인작전을 펼쳤다. 함대를 학의 날개처럼 넓게 펼친 다음 유인해온 일본 함대를 포격으로 공격했다. 하객진이었다. 조선 함대의 파상적인 포격 앞에 와키자카 야스하루 부대는 속수무책이었다. 함대 59척이 격침당해 9천여 명의 일본군이 전사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 관련 기록에도 한산도 대첩의 전개 과정이 남아있다. 이순신의 유인 전술에 말려들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전선이 불탔다. 그는 가까스로 도망쳤다. 이순신의 화포술에 당한 것이다. 이게 그 화포술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일본 배하고 우리나라 배의 특징과 이런 거를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 후에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군과 조선군의 배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나오는 게 하객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회력이라든가 일본 화포를 어떻게 장착할 수 있느냐, 어느 배는 장착이 가능하고 어떤 배는 일본 배는 장착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지형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배를 이제 그 숨겨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하객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실 하객진이라는 게 나오기 어렵죠. 세 차례 출동해서 모든 해전을 승리로 장식한 이순신. 조선 수군의 피해는 미미했다. 실로 놀라운 승리였다. 이순신은 모든 해전에서 대형 총통을 앞세웠다. 일본군과는 다른 이 화포 전술이 승전의 요인이었다. 승리 원인은 전술 차이죠. 해전 전술 차이. 당파 전술이라는 게 이제 포를 이용해서 적선을 깨트리고 그다음에 불화살로 적선을 불태우는 그런 전술이 이제 조선 수군의 전술이었다면 일본 수군은 해적의 어떤 전술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배와 배를 붙여서 배 위에 올라타서 이제 육박전을 벌이는 그래서 상대방 적선을 이제 점령하고 물건을 취하는 어떤 해적적인 전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1차, 2차, 3차 출전에서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이 잘하는 그 배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에서 공격을 하고 불태워버리니까 일본 수군이 번번이 뭐 조선 수군에게는 하나의 어떤 해도 못 미치고 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합한 전술로 일본군에 대응했던 이순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임진왜란 직전 조선 조정은 일본군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했다. 섬나라 일본은 육군보다 수군이 더 강할 것이라고 지레짐작, 육상 방어에 주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수군과 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순신 생각은 정반대였거든요. 이순신은 어떻게 했냐면 일본이 그 육전을 잘했지 수전을 잘하지 못했다 이렇게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일단은 일본군들이 이 전국 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6개의 봉건 영주들끼리 이렇게 성을 쌓고 서로 성을 공격하는 또 성을 지키는 그런 전술을 사용했는데 그런 특히 조총까지 마련돼 가지고 실전에 투입했기 때문에 일본의 육군력이 그야말로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조정에는 그런 걸 전혀 몰랐죠. 근데 이순신은 어떻게 알았냐면 조선 전기에 그런 우리 해안가에 있던 어부들 또는 뭐 다른 일하다가 뭐 이렇게 표류했을 수도 있고 외구들한테 붙잡혀간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필사적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오면 바다를 지키는 우리 수군들한테 이렇게 방어망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상황이 이렇다. 그런 얘기를 기록을 해놓은 걸 이순신은 이제 전라자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알은 거죠. 임진왜란 직전 조선은 전쟁 발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나눠져 있었다. 동인, 서인, 이른바 당파에 따라 입장이 달랐다. 국론 분열로 전쟁 준비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묵묵히 본인의 임무에 충실했다.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전선을 정비했다. 특히 주력 전선인 판옥선 개량은 필수적이었다. 이미 일본 전선이 커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압도할 수 있는 크기의 판옥선이 필요했다. 대형 전선의 필요성은 이미 30년 전인 명종대에 제기되었다. 당시 왜구의 선박은 비교적 소형인 평선이었다. 그러나 점차 왜구의 선박이 갑판 위에 한 층을 더하는 형태로 대형화되자 조선도 배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쳐들어올 때 처음에는 평선을 타고 왔다라고 합니다. 평선은 지금 뭐냐면 갑판 위에 판옥이 없는 형태의 배를 타고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약탈지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배를 대적해서 맹선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애선들이 위에 옥선, 이게 갑판 위에 옥을 덮은 이런 배를 타고 와서 정제를 하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들도 위에 판옥을 올려서 전쟁에서 싸웠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 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1555년부터 개발한 이 배들이 판옥선이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발달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옥선의 크기는 얼마나 됐을까? 18세기 정조 때의 기록물로 추정되는 각선 도본. 여기에 대형 전선의 치수가 나와 있다. 본판은 90자, 넓이는 18자, 높이 11자 세치 등으로 나온다. 또한 전체 길이는 105자, 넓이는 39자 7치로 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목포 한국해양문화재연구소는 판옥선의 원형을 복원한 바 있다. 상판 길이 약 28에서 29m, 하부는 22에서 23m, 폭 14m의 크기였다. 판옥선에 또 다른 장점이 있었다. 판옥선의 구조는 대부분 판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 통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통나무를 그냥 깎은 게 아니고 자생한 상태, 즉 희어에서 자생하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을 선별해서 배 선형에 맞춰서 깎아서 붙였기 때문에 이게 인장 강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탄력성도 좋고. 하지만 판옥선의
왜 다른 이제 일본 성대가 어떻게 보면 판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냥 깨져버립니다. 대형화되고 튼튼한 선체를 가진 전선. 이것이 조선의 판옥선이었다. 일본군도 다양한 전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형 전투함인 아다케 분해는 길이 30여 미터로 판옥선과 비슷한 크기였으며 모두 40개의 노를 장착하고 있었다. 중형 전투선인 세키 분해는 최대 60여 개의 노를 장착한 첨저형으로 빠른 속도가 강점이었다. 그러나 밑바닥이 뾰족한 첨저형은 조류가 강하고 암초가 많은 한반도 연안바다에 부적합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기인 텐쇼기를 보면 임진왜란 당시 16만여 명의 왜군 중 수군은 9,200여 명으로 기록돼 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전투가 아니라 해상을 통한 물자와 병력 수송이었다. 일본에 해적들이 있었는데 그 해적들을 가지고 수군을 조직했는데 그 수군의 주요 임무가 조선의 병력을 수송하는 거, 그 다음에 군수물자 수송하는 거. 그거 말고 조선 수군을 발견해가지고 격파하고 뭐 남해와 서해에 대권을 장악한다. 이런 그러니까 그 고니시 우키나가가 그 협박은 해요. 수륙으로 병진하겠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본 수군이 남해나 뭐 서해 쪽으로 진출하면서 조선 수군을 공략하는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는 거죠. 오히려 1차, 2차 출전은 뭐 대부분 그 약탈하던 일본 수군이 조선 수군한테 이제 공략당하는 거고 3차 출전부터는 이제 주력 함대들끼리의 어떤 대결이었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조선 수군한테 완전히 전투선이 아니라 수송선이었던 일본배의 특징은 이순신의 장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첫 해전인 옥포해전 이후 이순신이 올린 장계, 자신이 목격한 일본 전선을 잘 묘사해 두고 있다. 사면에 온갖 무늬를 그린 휘장을 두르고 휘장 변두리에 대나무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붉고 흰 깃발들이 매달려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아다케 분해를 묘사한 것이었다. 아다케 분해는 일본의 대형 전투선이자 지휘선이었다. 이순신이 목격한 화려한 치장의 아다케 부대. 위세를 드러내는 데는 적합할지 몰라도 전투에는 결코 유용한 배가 아니었다. 그렇게 화려한 깃발들을 장식하고 다니면 멀리서도 눈에 쉽게 띄고 또 그렇게 불에 잘 타는 소재를 이렇게 깃발이나 장막으로 장식을 했다는 것은 불로 공격했을 때 쉽게 탈 수가 있거든요. 실제 해전에서 불로 공격해서 태웠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혀 바다 위에서 해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이게 이제 일본 수군의 초창기의 특징입니다. 조선 수군은 해전을 대비했고 일본은 조선 수군과의 해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해전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다. 총통이죠. 총통인데 총통을 발사할 수 있는 배가 판옥선이라는 겁니다. 판옥선에서만 발사할 수가 있는 구조였다는 거고 일본도 왜 그 전투를 경험해 보면 대포 안 쏘고 싶겠어요. 근데 일본 배는 화포를 운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가 깨집니다. 배가 깨지거나 바닥이 뾰족하기 때문에 좌우로 심하게 그 반동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화포를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 판옥선은 다양한 총통을 탑재할 수 있었다. 길이 130여 센티미터, 구경 13cm의 천자 총통, 길이 90여 센티미터의 지자 총통, 80여 센티미터의 현자 총통, 이보다 작은 황자 총통 등의 화포들이 있었다. 이들은 통차에 실려 판옥선에 장착됐다. 해상 전투에서 강공할 위력을 발휘했던 각종 총통들. 그렇다면 총통 발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총통에
화약과 심지를 넣은 다음 병목을 끼워 화약의 폭발력을 유지하게 했다. 그런 다음 탄환을 넣고 심지에 불을 붙여 발사했다. 총통의 최대 사거리는 얼마나 됐을까? 인조 때 편찬된 무기 설명서인 화포식 언해. 여기에 보면 천자 총통의 대장군전은 약 1.1km, 지자 총통과 현자 총통은 약 1km, 대형 화살인 필영전을 날렸던 황자 총통은 사거리가 약 1.4km였던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개인 화기였던 승자 총통도 철안 등을 약 700m까지 발사했다. 근데 이제 바다라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배라는 좁은 공간, 그 위에 갑판 위에 몰려있는 외적, 일본군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 조선의 화포가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뭐 1km 밖에 있는 적을 이렇게 쏘아서 맞추는 원거리 저격전은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지만, 만약에 좀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조란탄이나 이런 강력한 화약 무기를 투사해서 갑판 위에 적을 쓸어버리는 식으로 전투를 했다면 더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일본 수군의 주력 무기는 육군과 마찬가지로 조총이었다. 바다에서의 전투를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 수군은 화포 자체가 없었다. 개인 화기인 조총을 주력 무기로 삼았다. 그런데 조총의 유효 사거리는 50에서 100m. 접근해서 벌이는 전투가 아닌 이상 조총은 무용지물이었다. 조총의 유효 사거리 내에서 전투를 벌이면 이 조총을 맞으면은 사실상 당시로선 즉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무기였을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총보다는 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조총 유효 사거리가 50m나 100m라고 치면 총통은 그래도 200m 거리, 300m 거리에선 적을 맞출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거리 상에서 이제 최대한 적의 이런 기세를 꺾거나 전투 의지 그리고 전투력을 상실시키게 되면 전투에 있어서 훨씬 유리했겠죠. 이순신은 총통과 조총의 사거리 차이를 해전에서 10분 활용했다. 일본군의 조총 사거리 밖에서 총통 포격을 가했다. 일본군의 조총탄이 조선 전선에 닿기도 전에 승패는 결정나고 있었다. 총통 발사체들의 위력 또한 강력했다. 국립진주박물관에는 일본 장수 쿠키 요시타카의 배에 박혀 일본까지 건너간 대장군전의 모형이 있다. 길이 2.3m, 무게 약 33kg, 대장군전의 끝은 쇠로 덮여 있다. 철갑을 씌운 33kg의 기둥이 약 1km를 날아가 목선에 부딪힐 경우 그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돛대나 갑판 등의 직접 파괴 외에 또 다른 효과도 있었다. 그 구조물이 부서지거나 뭐 배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려서 침몰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위력도 있겠지만 이 심리적인 타격도 굉장히 컸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일본군 입장에서는 전투랍시고 지금 해전에 나갔는데 갑자기 집에 대들보 같은 게 이렇게 날아와서 본인 앞에서 박힌다고 치면 사기는 당연히 많이 떨어졌을 것 같고요. 이렇게 원거리에서부터 갉아먹히는 식으로 타격을 입다가 이제 조총 사거리에 들어왔다, 아니면은 들어오기 직전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조란탄과처럼 이 범위의 적을 쓸어버릴 수 있는 무기를 조선군이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심리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인마가 많이 살상되게 되는 이런 효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총통이 쏟아내는 포탄들과 그 위력 앞에 바다 위의 일본군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총통으로 적선의 대형을 흩트린 다음 조선 수군은 화공을 펼쳤다. 적의 배를 모조리 불살라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이순신의 보고서에는 적의 배를 분면, 즉 불태워버렸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이순신은 탁월한 지략가였다. 양측의 무기와 전선의 장단점을 전술로 활용했다. 그리고 비장의 무기, 거북선을 준비했다. 난중일기 곳곳에 거북선 건조 관련 기록이 남아있다. 1592년 2월 8일에는 거북선 도체 사용할 배를 받았으며
2월 22일에는 거북선의 포격도 참관했다. 3월 27일과 4월 12일에는 거북선 총통 시험 발사를 했다. 4월 12일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하루 전날이었다. 그런데 거북선은 이미 1415년 태종실록에 등장하고 있다. 태종 때 거북선은 판옥선보다 작고 낮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순신의 거북선은 갑판 위에 덮개가 있었고 촘촘하게 철심이 박혀 있었다. 그는 왜 거북선을 고쳐 만들었던 것일까? 조선수군은 이순신 장군이 준비를 1년 넘게 철저히 했죠. 중요한 것은 전술을 구사하려면 상대의 배를 겪어야 되잖아요. 상대의 배가 어떤 구조이고 겪어봐야 되는데 겪어본 적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본군의 장기인 전술이 등선 백병전이었던 것은 인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선 백병전이 불가능한 게 거북선이기 때문에 그 거북선을 이제 돌격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임진년에는 대략 한 3척 정도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선봉으로 내세워서 적을 교란시키고 대열을 흩트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북선은 돌격선이었다. 적 함대를 발견하면 제일 먼저 쳐들어가 적의 대형을 흩트리는 역할을 맡았다. 따라서 부산포 해전의 선봉도 거북선이었다. 부산포로 가서도 당연히 거북선이 최선봉이었습니다. 선봉이 돌격선이거든요. 거북선 역할은 적의 선봉선 아니면 적의 대장선 이걸 공개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공개함으로써 우리한테 아군의 어떤 사기를 올려주기도 하고 적의 어떤 진영을 교란할 수도 있고 또 적의 사기를 떨떨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북선이 선봉이 돼서 들어가서 공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임진왜란 개전 초기부터 약 3개월 동안 이순신의 조선수군은 3차례 출동을 통해 모두 9번의 전투를 치렀다. 일본 전선 195척을 격파하는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는 더 큰 해전을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았다. 1592년 음력 8월 1일 여수 앞바다에 전라 좌우수군이 집결했다. 전선 74척, 작은 배 92척의 대규모 함대였다. 부산포 해전은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순신이 이혁기와 연합함대를 꾸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일본군의 특이한 동향이 파악됐기 때문이었다. 이순신의 초서 진중일기.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해 함대를 집결했다고 돼 있다. 당시 일본군은 도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완전히 제압하기로 한 이순신. 이혁기와의 합동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제1차, 2차, 3차 출전까지는 사실은 그 통합 훈련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보면 3차 출전 때 하루를 훈련하는 그 기록이 나오고요. 4차 출전 때 그야말로 본격적인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월 1일 날 여수 앞바다에 전라 좌우수영 함대가 총 집결을 해서 24일 날 출전을 하니까 20여일 동안 충분히 아마 진법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진법 훈련을 했을까? 정유 재란 당시 한때 조선수군의 본영이 있었던 고금도의 충무사. 이곳에 남아있는 우수영 전진도첩. 조선 후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기록물에는 다양한 진법이 소개되고 있다. 예진, 직진, 도진, 곡진, 하객진 등 여러 지역에서 동원된 배가 각 진법에서 포진해야 할 위치를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다. 부대에다가 명령을 내릴 때는 주로 이제 주간에는 깃발을 많이 썼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조선 후기에는 각 부대들이 다 자기 색깔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 색깔에 맞춰서 그 색깔의 깃발을 들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깃발의 모양에 따라.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화답하는 거죠. 나 들었다.
화답을 하고 이제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법에서 중요한 것이 신호였다. 조선 후기 수군의 훈련 장면을 그린 수군 조련도. 이 병풍 그림에는 거북선과 판옥선 등 500여 척이 등장한다. 그런데 각 방면에 포진한 함대의 깃발 색깔이 모두 다르게 표기돼 있다. 함대의 깃발 색깔에 따라 미리 정해진 위치가 있었다. 진법을 변형할 때도 함대 색깔이 정해진 자리로 이동해야 했다. 미리 정해진 자리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했다. 조선 후기에는 이런 수군 훈련을 봄, 가을 1년에 2차례 실시했다. 이순신과 이혁기도 이런 진법 훈련을 합동으로 했을 것이다. 이순신과 이혁기의 연합함대, 진법 훈련만 했을까? 실제 전투 훈련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록물이 있다. 어정병학토. 정조 때 군사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이 책에는 수군의 훈련 절차와 방법, 그리고 총통 발사 등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모습을 추정하게 해준다. 그게 모의 전투 훈련이거든요, 사실. 근데 적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일본 군을 이제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고 이제 훈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임진왜란 당시의 경험이 수조 홀기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아마 그 200보 이런 그 사격 규칙도 아마 임진왜란 때 형성된 것을 근본으로 해서 약간 변형해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훈련과 전투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조 규식, 수군의 해상훈련 교범이다. 수군의 훈련 절차를 서술한 휴대용 문서인 수조 규식. 모든 수군이 숙지해야 할 야전 교범이었다. 이 교범에는 적과의 거리에 따라 운용해야 할 무기가 체계적으로 제시돼 있다. 임진왜란 때의 전투 경험이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통은 200보, 조총은 100보, 활은 90보로 적시하고 있다. 적이 발견됐다. 이게 가상 상황을 조성하면 그때 이제 적이 발견됐다. 아, 적이 200보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화포수들 준비해가지고 그 포 쏴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100보까지 가까이 왔네. 그러면은 이제 100보까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조총이 이제 사거리가 되니까 이제 조총으로 이제 응사를 해라. 그 다음 90보 정도 왔으면은 화살 사거리가 되니까 화살을 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쏘는 방식이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90보쯤 이제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근접전에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활도 이제 조총도 이제 수시로 쏘면서 이제 근접전에 대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순신과 이혁기 부대가 여수에서 훈련하고 있을 무렵 의주에 머물던 선조는 연이어 어명을 내렸다. 1592년 6월 명나라 선봉대가 전쟁에 개입하자 선조는 본격적으로 독전에 나섰다. 선조실록 7월 19일자. 선조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이미 명나라군이 평양으로 진격했으니 남쪽에 있는 군사들은 적을 요격하고 후미를 치라고 했다. 일본군이 바다로 가면 영남수사가 이를 치라고 돼 있다. 영남수사는 원균이었다. 당시 전황은 어땠을까? 선조는 의주에 머물고 있었다. 명나라 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참전했으나 본대는 아니었다. 코니시 유키나가군은 이순신의 활약으로 보급이 여의치 않아 평양에 발이 묶여 있었다. 더구나 일본의 빠른 진격으로 점령되지 않은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군은 수세에 몰렸다. 이에 일본군은 부산포로 재집결하기 시작했다. 이제 부산포는 전쟁의 향방을 가를
최대 승부처가 되고 있었다. 2학기 부대와 함께 20여일간의 합동훈련을 치른 이순신. 마침내 출동 명령을 내렸다. 네 번째 출동이었다. 1592년 음력 8월 24일 오후 4시 80여 척의 판옥선과 2척의 거북선이 여수를 출발했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부산포를 최종 목적지로 삼았던 것일까? 4차 출전을 할 때 부산포까지 공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애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양산과 김해강 쪽으로 일본군들이 이제 후퇴를 하니까 가서 차단을 해서 격파해라 이 명령을 받고 사실은 출전을 하는 거거든요. 선조가 부산포에 있는 적선을 공개하는 뜻이 아니고 부산포 쪽으로 통해서 도망가는 배를 바다에서 이제 복수해라는 뜻인데 이제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부산포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공개했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포 해전에 관한 이순신의 장계를 보면 조선 함대는 부산포에 가까워질수록 야간 항해를 하고 있다. 위험한 야간 항해를 감행한 이순신. 함대의 이동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혹시 이순신이 부산포를 직접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닐까? 당시에 일본군이 이제 짐을 싸들고 이렇게 남부 지역으로 모이는 것 같다. 후퇴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후퇴하는 길을 끊고 적을 공격하라. 후퇴하는 근거지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부산을 공격하라는 게 이제 명령이었다, 지시였다라고 보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네. 부산을 공격하기로 마음 먹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은 1차 출전부터 3차 출전까지, 즉 마지막 3차 한산도 해전까지 일본군들을 일방적으로 공격해서 계속 승리를 이어오고 있었고요. 한산도 해전 이후로 일본군들이 전혀 싸우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군들이 이제 부산포를 통해서 본국으로 철수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보였을 때 이것은 돌려보낼 수 없다. 분명히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것은 그동안의 여러 해전을 통해서 이순신이 쌓아온 자신감도 한 몫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군들이 이제 지키기만 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들을 우리가 가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마음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개전 초기부터 이순신은 부산포 공격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두 번째 출전 후 올린 이순신의 이도 당항포 등 사처 승첩 계본, 부산으로 쳐들어가 외적의 씨를 말리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순신은 부산포를 공격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그는 부산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4차 출전의 이순신, 부산포를 직접 노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순신과 연합함대는 적의 전진기지인 부산포로 향했다. 8월 27일, 이순신은 악몽을 꾸었다고 난중일기에 적고 있다. 이순신도 부산포 공격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두어 달 전 사천해전에서 입은 어깨 부상까지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쉴 수 없었고 승리가 절박했다. 난중일기가 꿈의 일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꿈 이야기를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산포해전을 앞두고 보니까 8월 27일에 이제 꿈을 꾼 이야기 나오고 좀 이제 꿈을 꿨다. 그 다음날 8월 28일 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꿈을 해몽해 보니까 처음에는 나쁘다가 나중에는 길하더라.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만큼 이순신이 이 부산포 해전을 앞두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예?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 명량해전 때도 그래요. 명량해전 때도 얼마나 신경 많이 썼는지 꿈에 신이 나타나가지고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함대는 동쪽으로 향했다. 8월 26일 경상도 해역에서 원균의 경상우수군과 합류한 다음 사량도, 당포, 견례량을 거쳐 가덕도까지 진출했다. 가덕도는 부산포 바로 아래에 있는 섬이다. 이 과정에서 이순신은 계속 탐망선을 띄어 적의 동태를 살폈다. 8월 28일 하루 동안에 3차례에 걸쳐 정보 보고를 받거나 탐망꾼을 투입했다. 모든 정보를 취합한 결과 남쪽으로 내려온 일본군들이 부산포에 집결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난중 일기나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탐망군을 보내고 또 탐망 갔던 군관이 와서 보고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정보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보를 얻는 여러 가지 루트 중에서 재밌는 거는 연해 안에 있는 백성들, 그다음에 뭐 목동들 이런 사람들이 그 전해주는 아주 굉장히 귀중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산대첩 때도 그 미륵도의 목동 김천손이 하루 전날 일본의 정확한 위치와 그 군선 수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한산대첩을 계획하고 유인하고 이제 대승을 이끌었고 그래서 너무 고마우니까 보고서에다가 목동 김천손이라는 이름을 남겨뒀잖아요. 가덕도에 정박했던 이순신 함대는 서서히 부산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8월 29일 김해강 장림포에서 크고 작은 일본배 6척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마침내 부산포 해전에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이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물러나면 일본군이 조선수군을 우습게 할 것이다. 일본군의 그 전쟁 전략을 이제 서륙 병진을 이제 완전히 이제 못하게 되는 부산 대전이라는 표현을 쓰세요.